예, 깊은 경륜과 따뜻한 시선으로 정치 문제를 분석해 주실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완구 총리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공개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녹취 한번 직접 들어보고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내가 통장도 만들어주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지금 초비상이거든. 안 되게 통과시켜 진짜로. 그 안 되겠어. 이번에 내가 지금 맡고 있잖아, 그지? 내가 맡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욕먹으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먹어줘. 예. 보니까 능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총장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만들어주고 좀 진작 일찍 알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참 이런 얘기가 이 유신 때나 50 때 같으면 말이죠. 예. 그것이 일종의 이 협박이랄까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대명 청재 이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저는 이완구 총리 지명자를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저 양반이 왜 이렇게 그냥 엉뚱한 실수를 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사건 없을 때만 해도 이완구 총리는 아주 좋은 면에서 이미지가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아들이 무슨 땅 투기니 이런 말보다 더 본인한테 치명상을 주는 말이죠. 예. 이런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왜 속된 말로 말입니다. 무슨 마귀가 씌워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으로 총리 될 분의 말이죠. 이 인격이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언행이에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사실은 본인들 이제 언론관 문제도 사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언론관이라는 건 이완구 총리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론관이고, 실제로 이 녹취 파일이 전해지고 보도되고 옮겨진 경위는,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또 그건 잘못된 거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말한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 또 별개의 문제고, 이렇게 이제 이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완구 후보자. 일반 세론도요. 기자가 그걸 불법적으로 녹취해 가지고 그걸 이제 정당에 줘 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터뜨렸다. 이것이 부도덕하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보다는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문제지만 한 가지 문제는 거론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언론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부장한테 국장한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김영란법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총리로서의 언론관에 다시 의문을 갖게 되는 분들도 많은 모양이에요. 문광부 장관도 그런 얘기 못하죠. KBS 사장도 말이죠. 보도국에다 그런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완구 총리 지명되신 분이 말이요. 엉뚱한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평소에 자기 생각이 언론관이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후배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자네들도 말이요. 앞으로 언론계에서 크려면은 나한테 잘 보여서 협조해라. 이런 의도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엉뚱한 실수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야당이요. 록이 아닌 녹취를 저렇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거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야당은 어떤 명분 가지고도요.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국회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요. 야당을 꼭 옹호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텔레비전에서 청문회 장면을 봤는데 결국 여야 간에 이걸 공개하느냐 청취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말이죠. 결국 야당이
여당이 그렇게 반대하면은 우리는 이걸 터뜨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그런 그 과정 없이 그냥 터뜨린 것하고 그것은 좀 이 야당이 성급했지 않냐 싶지만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녹취가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녹취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그런 건데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쟁점 되는 의혹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물론 이게 녹취에 관한 문제죠. 언론사 보도 외압, 인사 개입 의혹 이것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본인 및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 차남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그다음에 조교수 특혜 채용, 황제 특강 의혹, 삼천교육 핵심 역할 의혹,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충남지사 당시 부인 동반 해외 출장 의혹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의혹은 글쎄요, 우리는 하도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이거 솔직히 보면 야 저게 지금 심한 건가 안 심한 건가 그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니, 청문회 때마다 말입니다. 장관들이고 이 병역 문제라든지 이 땅 투기 문제 안 나온 장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투다가 야당에서 몇 사람 낙마시키고 몇 사람 해준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고 그랬고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 지명자락에서 그 엄중히 청문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관심이 더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투기 안 한 사람이고 투기할래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못한 사람이니까 얘기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만 집을 여러 번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자유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요걸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집을 평수를 늘려서 여러 번 갔다 이런 건 흠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무슨 땅을 살 때 말이요. 앞으로 이게 이 땅 가치가 올라가니까 내가 돈벌이 되겠다 하는 거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든지 하는 것이고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아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는 것이고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돈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활용한 거예요. 전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투기한 사람을 전부 처벌한다. 이런 법에 의해서 단죄한다면 모르지만 처벌하는 법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다만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했냐 안 했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충남지사 당시 부인 동반 해외 출장 의혹 같은 경우에는 6차례 충남지사 재임했을 때 6차례 부인을 동반한 국외 출장이 있었다는 건데 물론 이것은 좀 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숙박, 항공료 등의 비용을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2013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이 역시 논란이 됐었는데 5번을 그 부인과 동행했습니다. 9번 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국비 가족여행 아주 가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의혹이 엄격히 따지면은 이 혼자 예산 가지고 둘이 쓰고 왔으면은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줄 수도 있죠. 그러나 한 사람 이 비용에다가 또 다른 사람의 비용이 들어갔다면은 그것은 이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거론해가지고 그걸 받아내느냐 안 했느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한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의 문제죠. 지금 이완구 후보자는 현재 내 기억 상태가 조금 정상적이지 못해 착오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건 이해가 되는 게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냥 집중포화를 하면 정신은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무슨 약속을 매일 이 수첩에 적어야 됩니다. 저녁에 가서 내일 약속이 뭐 있는가 확인하고 그러다 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내가 누구누구를 만났지 하고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첩을 보고 내가 누구 만났구나.
이런 그 기억을 확인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 이름 외고 뭐 사건 외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나온 문제 같으면 열심히 외웠지만은 시험에 안 난 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체험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건 거의 안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얻은 지식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표결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내일 인사청문회 끝나면 내일까지 보고요. 이 야당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는데 두 가지 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론을 물어보면은 지금 3번까지 그 총리가 낙마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이걸 그 봐줘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무슨 얘기냐? 총리가 지금 없는 건 아니지 않냐? 현재 총리가 있으니까 이 총리가 인준 안 돼도 총리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으니까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국민한테 명확하니 그 결과를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이죠. 과거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누구나 자기 그 결점이 있고 죄로 따지자면 하느님 앞에 가서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느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수십 년 가톨릭 믿으면서 또는 예배당에 가서 하느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얘기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만 자기 잘못을 확실히 시인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확신을 시켜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 대표까지 지내셨고 바로 일요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신임 당대표의 첫 번째 행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당내에서 조금 이견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 문재인 대표가 당선돼 가지고 첫 번째 행사인데 처음부터 이 당론 그 집약을 못하고 결국 통솔을 못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거기 저도 봤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뭐 히틀러나 뭐 일본 그런 그 천황에 비유했던데 정치인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언어에 대한 자기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청래 의원의 그런 그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뭐 제가 제 정치 후배들 칭찬은 못할 망정 나쁘다는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히틀러나 일본 천황에.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 짜관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것이지. 무슨 적한테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걸 적으로 규정해 놓고 어떻게 그 묘소를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거기 간 것은 문재인 의원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다음 대통령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표를 더 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간 겁니다. 그러지 역사의 인식을 바로잡는다 이런 생각이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과거에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30년 가까이 감옥살이 했지만은 자기가 대통령 돼서 자기를 감옥에 보낸 백인들 다 용서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강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 때 그건 진정한 용서를 해준 약자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용서하는 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화해를 구걸한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당하고 50대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군사법정에서 최후 진술할 때 그랬습니다. 이미 나는 납치될 때 나에게 위해를 가했던 사람들 다 용서했다.
예, 그리고 나를 이 사형 선고까지 내린 이 법정에 대해서도 전부 나는 용서한다. 그리고 정치 보복은 나로서 끝내주라. 이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때는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요 이런 걸 역사에 배워야 돼요. 일본은 우리의 적이지 우리 이 같은 민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은 적이고 나쁜 정치를 했지만은 악정도 있고 선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이 국민의 말입니다. 역사적 현실이고 우리 국민의 그 능력이에요. 좋은 정치를 가진 것도 국민의 능력이고 나쁜 정치를 가졌던 것도 국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능력 흔적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더 큰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자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 대표가 첫 행사부터 그렇게 그 전부 그 당 통일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건 앞으로 이 친노를 없애겠다고 개파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문 대표가 개파를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은 좀 듭니다. 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고문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제 그 아까 독일과 일본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